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은요, 진짜 재밌고 시원한 사이다 사연이에요. 오늘도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실 거죠?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며 학교도 북적거리고 저도 학생들도 아쉬우면서 들뜬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한 해가 끝내갈 때마다 늘 시원섭섭한 마음이 드는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저는 참 묘한 기분을 느끼고 있답니다. 이 얘기를 어디 할 곳도 마땅치 않아 혼자 간직하고 있으려다가 도저히 알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하고 우리 가족끼리만 알고 있기엔 너무 아까워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하고 넘어가야 이해하기가 쉬워서 저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면요. 저는 외동딸로 태어나 시골에서 엄마와 둘이 자랐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배에 있을 때 아버지는 일하시다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듣기로는 광산에서 일하셨다는데 나오는 탈출구가 막혀 그 안에서 돌아가셨다고 엄마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났을 때도 아버지가 없었고 아버지는 오로지 사진으로만 보고 자랐는데요. 전혀 본 적이 없어서 어릴 때 누가 저한테 아빠가 없다고 놀려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을 지경이었어요. 아예 아버지라는 존재가 있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타격이 없었죠. 오히려 없는 상태가 자연스럽고 익숙한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사진으로만 봤던 아빠는 제가 봐도 저랑 너무 똑같이 생겼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우리 엄마는 저를 더욱 어떻게든 잘 키우려고 노력하셨다고 해요. 엄마가 말씀하시길 만약 아빠가 계셨으면 너무 닮아서 서로 거울 보는 기분일 거라고 하시며 제가 시장 바닥에서 울고 있어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 아빠에게 저를 데려다 줬을 거라고 할 정도로 아빠와 저는 닮았습니다. 제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인데요. 바로 장미애예요. 엄마가 장미를 좋아하셔서 연애하고 결혼하셔도 장미 선물을 많이 해주셨다고 해요. 아이를 가졌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무조건 이름은 장미라고 지으셨다고 합니다. 만약 아들이면 어쩌려고 했는진 모르겠지만 아들이었어도 아버지는 장미라는 이름을 고집하셨을 거라고 하네요. 엄마는 저를 볼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난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런 엄마의 말이 싫지 않았고 엄마가 이렇게라도 아빠를 그리워할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빠 없이 자란 엄마와 저는 엄마의 수입에만 의존해서 살았는데요. 어린 제가 생각해도 우리 집은 참 힘들게 살았어요. 그 당시 시골에는 애 딸린 여자 혼자 일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고 결국 엄마는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거나 청소를 하며 살았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도 저에게는 항상 늘 웃는 얼굴로 사랑을 많이 주셨었는데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참 대단했어요. 엄마도 어린 나이였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던 건지 저는 그렇게 하래도 못할 것 같습니다. 엄마는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우리 학교를 청소하고 돈을 받으셨는데요. 아무래도 시골이라 서로 다 아는 사이여서 학교에서 청소하는 아줌마가 제 엄마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어른들은 혼자 아이를 키우는 우리 엄마를 안쓰럽게 보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시거나 최대한 도와주려고 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제 또래 어린 아이들은 그러지 않았죠. 어린 마음에 저와 사이가 나빠진 친구가 저에게 너희 엄마는 겨우 우리 학교에 청소나 한다며 놀리곤 했는데 어렸던 저는 우리 엄마가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소리를 하는 친구를 때리곤 했습니다. 저보다 덩치가 훨씬 컸던 남자아이였지만 저는 감히 우리 엄마를 모욕했다는 것에 너무 화가 나서 온 힘을 다해 때려주었어요. 지금도 평균 키보다 작은 편이고 어렸을 때는 워낙 집에 먹을 것도 없어서 키도 덩치도 매우 작았던 저한테 도대체 그런 힘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 말의 요지는
저는 청소를 하거나 친구 집에 가서 일하며 돈을 벌었던 우리 엄마가 한 번도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그런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했죠. 가족이라고는 엄마와 저 둘뿐이라 우리는 서로를 의지했고 서로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엄마도 저를 보며 버텼고 저도 엄마를 보며 버텼던 그 시절들이 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빠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셔서 친가 쪽과는 왕래가 전혀 없었고 외가랑은 왕래가 있었는데 외가 사정도 좋지 않아 자주 볼 수 없었습니다. 어쩌다 보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제 기억 속에 아주 늙으신 상태였고 결국 두 분은 제가 중학생 때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때 엄마의 눈물을 아주 많이 보았어요. 엄마는 외가에서 막내로 태어나서 부모님 사랑을 유독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외할머니가 너무 안타까워하셨다고 합니다. 어쩐지 제가 외가에 갈 때마다 외할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고 계속 제 손을 잡고 아이고 어쩌냐 아이고 이런 소리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엄마가 유독 힘들어하셨던 제 중학교 시절 저는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분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입니다. 한창 예민한 시기였고 그때 외 조부모님이 차례로 연달아 돌아가셔서 엄마가 일도 못하시고 종일 집에서 우셨던 때라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집에 가면 엄마가 너무 슬퍼하니까 집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집 밖에 계속 있자니 저는 다니는 학원이 없어서 어딜 가지도 못했죠. 친구들과 놀아도 한계가 있었고 결국 제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바로 학교에 남아있는 거였습니다. 도서관에 경비 아저씨가 오실 때까지 남아서 책을 읽고 혼자 사색에 잠겨서 엄마가 그만 울기를 하늘에 소원 빌며 지냈었어요. 그 시절에 엄마가 일할 정신이 없어 우리 집엔 수입이 전혀 없었는데요. 그래서 마음껏 먹을 수도 없었고 도시락을 당연히 학교에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도시락을 먹을 때 저는 교실을 나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식수대에 가서 물로 배를 채우곤 했어요. 맨날 남는 게 시간이라 종일 책을 읽어서 아는 게 많아 공부를 꽤 했었는데요. 그걸 질투한 학생들이 몇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들이 제가 기말고사에서 반에서 1등을 하니까 안 입곱게 보였는지 저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야, 너 아빠 없지? 응, 없어. 다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 너희 엄마 아직도 진섭이네 집에서 일해? 아니다. 이제 잘렸다며? 그럼 니네 엄마 거지야? 거지 엄마. 저는 저 말을 듣고 참을 수가 없어서 바로 가서 초등학교 때 남자애를 때렸던 것처럼 온 힘을 다해 머리를 잡아당겼어요. 여자아이였는데 제가 아니면 본인이 반에서 1등이라 저를 시기한 것 같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하도 들었던 말이라 면역이 된 줄 알았는데 저 때 유난히 예민했던 시기라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그 싸움은 커졌고 선생님이 오셔서 중재하셨어요. 그때 우리 담임 선생님은 초임 선생님이셨고 여자였습니다. 되게 젊고 예쁘신 분이셨는데 평소에 온화하시고 다정하신 선생님이라 저는 당연히 제가 혼날 생각을 했는데요. 선생님은 그런 말을 한 친구를 혼내시며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초등학교 때는 아무리 그래도 친구를 때리면 되냐고 다들 저한테 무조건 저만 잘못한 거라고 했었는데 중학교 때 선생님은 아빠 없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며 반 아이들 앞에서 다시는 저를 놀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저를 따로 불러서 아버지 없어도 당당하게 살라고 선생님도 아버지 없는데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냐고 지금처럼 어머니를 모욕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갚아주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저한테 머리를 잡혔던 친구는 부잣집이었고 다들 한 동네 사람들이라 서로 사정을 다 아는 사이였는데요. 다음 날 그 친구의 어머니가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하자 선생님은 나서서 말려주셨어요. 친구한테 아빠 없다고 놀리는 게 말이 되냐고 오히려 화를 내주셔서 친구의 어머님은 머쓱하게 집에 돌아가셨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그날의 기억 덕분에 교사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내 학생들에게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어도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도 세상에 당당하게 맞서라고 말해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죠. 그래서 고등학교에 가서도 죽어라 공부해서 결국 사범대에 들어가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학교 공부에만 의존하거나 혼자 스스로 터득해야 했는데 제가 아등바등 공부하는 것이 안쓰러웠는지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결국 선생님이 됐던 날 이 사실을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에게 얘기하자 선생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좋아하셨습니다. 엄마는 당연히 좋아하셨고 마을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제 자랑을 해서 그런 엄마를 말리느라 고생이 많았어요. 선생님이 되기까지도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시련이 올 때마다 어떻게든 버텨서 꼭 교사가 되어야지 생각했습니다. 집에 돈이 없어서 전기가 끊기고 고시원에서 엄마와 살 때에도 이 순간은 언젠가는 지나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며 저는 머릿속에서 결혼과 출산은 아예 지웠는데요. 저한테는 당연한 생각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제가 부양해야 할 엄마가 있었고 엄마는 저를 키우느라 온갖 수모란 수모는 다 겪으며 일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저를 키운 엄마를 제가 남은 인생에서 보살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제가 교사로 일하고 나서 물론 교사 월급이 아주 부자처럼 살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저와 엄마가 살던 방식으로 살아가기에는 적당히 괜찮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밥을 굶던 우리에게 월급이란 존재는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렇게 살면서 처음으로 저축이라는 것도 하고 먹고 싶은 것은 고민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엄마와 저한테는 놀랍고 과분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월급을 엄마와 쓰고 적당히 저축도 하며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지 생각하며 선생님으로 일하던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고 마음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초임교사로 일하던 중학교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저는 사회선생님이고 남편은 수학선생님이었어요. 제가 맡았던 반과 남편이 맡았던 반이 바로 양옆이었고 우리 두 개의 반만 따로 별관에 있어서 서로 부딪히는 날이 많았습니다. 동료 교사보다 아이들한테 관심이 더 많았던 저는 남편이 저에게 하던 행동들이 다 우리 학생들에게 가지는 관심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는데요. 오죽하면 우리 반 학생들이 옆반 선생님이 저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제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하라고 해도 학생들은 확신했고 심지어 동료 교사들, 아니 교장 선생님까지 수학 선생님이 저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확신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남편이 대놓고 저를 좋아한다고 졸졸 따라다녔거든요. 처음에는 결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밀어내고 제가 좋다고 다가오는 남편에게 나 아빠도 없고 엄마는 지금 무지개다 건강도 좋지 않다고 했는데 그래도 본인은 아무 상관없다고 더 들이대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보고 저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생각하며 더 밀어냈는데요. 밀어내니까 더 다가오는 남편의 의지에 저는 결국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았고 사실 그렇게 못난 외모는 아니고 오히려 잘생긴 외모에 키도 컸어요. 전혀 결혼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저에게 남편은 선물처럼 다가왔고 우리 엄마에게도 결혼 전부터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저 몰래 엄마를 찾아가 예비사위라고 인사를 하며 갈비까지 사서 우리 집에서 직접 구워서 엄마를 대접하는 남편을 보고 제가 어떻게 결혼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엄마에 대한 의무감이 많은 것을 남편은 바로 알아채고 저한테도 잘해주었지만 우리 엄마에게 제가 인정할 정도로 지극정성으로 대했습니다. 저보다 엄마가 남편에게 홀딱 넘어가서 결혼 인사도 드리기 전에 김서방이라고 부를 정도면 말 다 했죠. 저한테 남편은 틈만 나면 결혼하자고 노래를 불렀고 저는 그렇게 남편 집으로 인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남편과 제가 일하던 학교는 경기도에 있었어요.
엄마와 저는 시골에서 자랐지만 거기도 경기도였고요. 남편의 본가는 지방에 있었고 상당히 거리가 먼 지방이었습니다. 남편을 따라 힘들게 도착한 시댁을 보고 저는 너무나도 놀라게 되었어요. 남편의 집은 생각보다 훨씬 더 컸는데요. 그것은 엄마와 제가 워낙 작은 집에 살아서 그렇게 느낀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도 아주 큰 집이었어요. 압도당한다는 말을 이럴 때 써야 하네라고 느낄 정도로 컸고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집처럼 2층 집이었습니다. 저한테 집 안에 계단이 있다는 의미는 굉장했는데요. 엄마와 저는 늘 한 칸짜리 방에서 생활했었고 대부분을 반지하 집에서 살았어요. 학창 시절에도 우리 집은 늘 마을에서 제일 작고 허름한 집이었고 이사 갈 때에도 상황은 늘 비슷했습니다. 제가 교사가 되어 조금 숨통이 트여 이사간 그때의 집도 방이 겨우 하나 있는 집이라 엄청나게 사는 방식이 바뀌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을 따라간 그곳에는 마당도 앞마당, 뒷마당이 있었고 무려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도 몇 걸음을 더 걸어야 현관문이 나오는 그런 집이어서 많이 놀랐습니다.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아주 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요. 집 밖을 보고 놀란 저는 집 안을 보고 더 놀랐어요. 이 감정은 놀랐다는 말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데 굉장히 커다란 샹들리에가 있었고 소파가 우리 집 크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남의 집에 가서 일했듯 집안일을 하시는 분이 남편 집에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제가 가르치던 아이들의 교실만큼 컸던 거실과 그 벽을 가득 채운 골동품들을 보니 저는 마냥 좋은 감정만 들지는 않았습니다. 직감적으로 이 가족들이 나를 그리고 우리 엄마를 반기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서 왜 자기 집이 잘 산다고 미리 저에게 알리지 않은 건지 남편에게도 원망의 화살이 돌아갔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렇게 인사도 못하고 놀라있던 저에게 먼저 인자하게 어서 오라고 인사를 건넨 분은 시아버지였어요. 어서 와요. 그렇게 결혼하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서 궁금했는데 이렇게 보게 되네요. 시아버지의 첫인상은 남편과 너무 닮아서 웃길 정도였고 굉장히 친절하고 다정하신 성품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렇게 거대한 집의 주인이라면 뭐랄까 제 편견 속에는 무뚝뚝하고 감정을 잘 내뱉이지 않을 것 같았는데요. 오히려 말도 많으시고 자식들에게 애정이 눈에 묻어나는 분이었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말해줬는데 시아버지는 벽면을 가득 채운 골동품만 건들지 않으면 세상 온화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반면 제가 인사해도 크게 반응이 없고 다소 냉랭했던 시어머니는 첫인상부터 예민하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삼형제라 아들만 셋이었는데 아들들을 키우려면 아무래도 쉽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며 넘기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성격상 남편처럼 남편 집에 자주 가서 눈도장을 찍을 수도 없고 그럴 만한 집도 아니라서 최대한 첫인상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주변 선생님들께 주로 시어머니 나이대인 선생님들에게 물어봐서 그때 당시 유행하던 스카프를 시어머니 선물로 사서 갔었는데요. 시어머니는 그 선물 덕분에 저를 그나마 인사라도 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엄마와 저는 제대로 된 식탁도 없이 살아서 밥 먹을 때만 상을 펴서 먹었었는데 남편 집은 학교 책상을 10개는 붙인 듯한 크기의 식탁이 있어서 거기서 식구들이 다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가장 상석에는 시아버지가 앉으셨고 그 옆에는 시어머니, 남편의 동생 2명 맞은편에는 저와 남편이 앉아 밥을 먹었는데요. 사실 진짜 맛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진수성찬이었고 먹을 게 너무 많아 뭘 먹어야 할지 고민이 될 정도였는데 막상 무슨 맛이었는지는 기억도 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에 와서 소화제를 사서 먹어야 할 정도로 긴장을 해서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고 다과를 마저 먹으며 시어머니는 저에게 노골적인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옆에서 막아주기도 하고 시아버지가 제재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저는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연이라 생각하기에 시어머니를 이해하기로 하고 최대한 사실대로 다 얘기했습니다. 집안 사정은 숨길 것이 아니고 저는 제가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청소와 남의 집 일을 하며 저를 키운 것을 하나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며 당당했기 때문에 기죽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얘기하면 작게 한숨을 쉬었는데요. 저한테 대놓고 뭐라고 하시진 않았지만 당연히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던 시어머니와 달리 시아버지는 제가 남편과 같은 직업인 교사라고 하니까 저를 예쁘게 보셨어요.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엄마가 어릴 때부터 가난해도 인성까지 가난하면 안 된다고 저한테 어른들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고 많이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시댁에 인사를 가서도 묻는 말에 다 대답하고 많이 웃고 단어 선택에 신경을 썼더니 시아버지는 제가 집에 돌아가고 나서도 남편에게 저와 꼭 결혼하라고 많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집안 어른들이 추진한 결혼이었다고 남편이 말해주었는데요. 결혼할 때보다 시아버지는 결혼하고 나서 훨씬 잘 살게 되었다고 해요. 시아버지는 큰 인쇄소를 운영하셨는데 골동품 수집이 취미여서 평소에는 온화해도 삼형제가 골동품에 손을 대면 아주 크게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저에게 골동품 쪽으로는 쳐다도 보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성격상 그런 것에 관심이 있지도 않고 무엇보다 지금은 시어머니의 마음을 어떻게 만족시킬지가 더 고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 우리 친정엄마가 무직인 것과 집안이 가난한 것, 그리고 아버지가 없는 사실을 대놓고 아쉬워하셨는데 이건 제가 어떻게 바꾼다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만약 끝까지 반대하시면 결혼을 접으려고 생각했어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은 진짜 아니에요. 오히려 결혼 생각이 전혀 없던 저를 이렇게 결혼 전제로 인사를 가게 만들 정도로 남편은 괜찮은 사람이었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니 제가 좋다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은 결혼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시어머니에게 선전포고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 3명에 대한 사랑이 지독하신 분이셨고 특히 장남인 남편에게 엄청난 애정이 있던 분이세요. 그래서 남편이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연락도 안 되니까 우리가 일하던 학교까지 찾아오셨고 저를 결국 따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렇게 만난 시어머니는 집에서보다 더 날선 말투와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아가씨도 우리 집 봤잖아요. 양심이 있으면 아가씨가 결혼하지 않겠다고 해야지. 내가 이렇게 말을 따로 할 정도로 멍청하지 않잖아. 이미 말했는데 성준 씨가 무작정 그런 거예요. 죄송해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가씨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반대할 거야. 너무 서운하게 생각 마. 인생 다 이런 거야. 알겠어? 결혼은 급에 맞는 사람끼리 하는 게 결혼이야. 저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저히 이 결혼은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이걸 사실대로 남편에게 말하면 분명 저 때문에 시댁이 분열될 게 뻔해서 남편에게는 그냥 제 마음이 식었다고 했더니 그 말을 믿지 않는다고 저에게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결혼 허락을 받더라도 결혼 후 생활이 힘들 것 같아서 거절한 건데 남편은 자기만 믿으라고 시아버지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으니 괜찮다고 저를 다독였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했고 시어머니는 집안의 대장인 시아버지 의견이 너무 세서 저와 남편의 결혼을 허락 아닌 허락을 결국 하게 되었어요. 결혼하고 우리가 일했던 학교와 근접한 곳에 신혼집을 얻고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둘이 사니까 분명히 기분은 좋았어요. 직장도 같으니 안심도 되고 의지도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제가 친정엄마와 각별하고 엄마를 많이 신경 쓰는 것을 이미 알던 남편은 퇴근 후 종종 같이 친정에 들르자고 먼저 말해주었고
갈 때마다 용돈도 두둑하게 주어서 저와 살 때보다 엄마는 훨씬 풍족하게 살 수 있었어요. 엄마도 제가 결혼해서 마음이 놓인다고 하셨는데 결혼 전에 내 인생에 결혼은 없다고 말할 때 엄마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싫어하셨었거든요.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당신께서 눈을 감을 수 있다고,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남편과의 사이가 좋았던 것에 비해 시어머니는 결혼 후에도 여전히, 아니, 더욱 저를 싫어하셨는데요. 그래서 시댁에 가기 전에는 무엇을 먹어도 체해서 먹을 수가 없었고 가서도 불편하게 지냈어요. 남편이 아무리 막아준다고 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또 시어머니는 남편의 엄마니까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막아줄 수는 없잖아요. 시아버지와 남편이 제 편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어머니는 저를 교묘하게 괴롭혔습니다. 둘이 있을 때에는 제가 아무리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으셨고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사회였고 남편이 수학이었는데 사회는 본인도 가르치겠다고 수학처럼 어려운 과목이 진짜 선생님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남편이 결혼하고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렇게 천사 같던 아들을 제가 다 망쳐놓았다고 저를 마치 악마처럼 대하시기도 했어요. 식구들이 다 모여있을 때는 저에게 눈길도 주지 않다가 둘만 남겨지거나 남편이나 시아버지가 없으면 돌변해서 저를 무시하셨습니다. 가난해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여행이라고는 신혼여행이 전부였던 저에게 어디 가봤냐고 매일 물으셨고 안 가봤다고 하면 혀를 차며 좋은 것도 못 보고 자랐냐고 하셨죠. 서러워도 남편이 저한테도 잘하고 우리 엄마한테도 잘하니까 결혼 생활을 지속했는데요. 시어머니의 저런 행동은 둘째 시동생이 결혼하고 더 심해졌어요. 둘째 시동생은 결혼 전에는 그래도 저에게 나름 잘해줬던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하시고 또 본인이 부잣집 딸과 결혼해서 그런가 저를 점점 시어머니처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는 결혼 전에 아이를 가져서 급하게 결혼했는데 상당히 유명한 부잣집 딸이라 시어머니는 말 그대로 동서를 무슨 왕비처럼 취급하며 반기셨어요. 결혼 예단으로 뭘 가져왔는지 자랑을 어찌나 하시던지 귀에 딱지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동서가 임신한 채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저도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둘 다 낳고 보니 동서는 아들을 낳았고 저는 딸을 낳았어요. 시어머니는 본인이 3명의 아들을 낳은 것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이 있으셨어요. 남아 선호 사상이 심하신 분이라 아이를 낳고 나서는 대놓고 동서만 예뻐하기 시작하셨죠. 저와 남편은 비교적 다른 부부에 비해 아이를 늦게 가진 편이라 성별은 아무 상관이 없었고 다만 제가 외동이라 너무 외로웠기 때문에 최소 2명은 낳자고 이미 얘기가 된 상태였어요. 시아버지는 손주들이라면 다 예뻐하시고 우리 딸도 많이 안아주셨는데요. 시어머니는 우리 딸한테는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눈길도 주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 딸을 시댁에 데려오는 것을 반기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별개로 저도 시댁에 딸을 데리고 가고 싶지 않았는데 동서 아들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지만 쓰는 용품이나 입는 옷이 너무 천차만별이었기 때문이에요. 남편과 저는 둘 다 교사였고 둘이 돈을 합치면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집안 대대로 부잣집인 동서와는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비교하는 것은 좋지 않고 저도 원래 성격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데요. 자식 일에는 다르더라고요. 그걸 눈치채셨던 건지 시아버지가 남편도 몰래 저한테만 따로 아이 입히라고 용돈을 주시기도 하셨어요. 마음 같아선 안 받고 싶었지만 딸에게 쓴다고 생각하니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별에 남편은 화도 내고 우리 딸도 소중하다고 얘기를 많이 했지만 시어머니의 고집은 이길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우리 부부는 아이를 3명을 낳았는데 3명이 다 딸이었습니다. 항상 남편이 형제가 있다는 것을 많이 부러워했던 저는 꼭 아이를 2명 이상 낳고 싶었고 어떻게 생길 때마다 낳았더니 딸들이었어요.
세 명의 공주님들을 우리 친정엄마는 너무 반기시며 좋아하셨지만 시어머니는 아들을 낳지 못했다고 싫어하셨죠. 막내딸이 태어났을 때는 시어머니는 저를 보러 오지도 않았고 제가 아이를 안고 시댁에 갔더니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딸들도 눈치챌 정도여서 시댁에 가는 날엔 유독 고집을 부리며 가기 싫다고 아이들은 차에 타지 않고 옷장에 숨을 정도였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남편도 저도 혼낼 수가 없고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반면 외할머니를 보자고 하면 첫째는 나서서 혼자 옷을 입고 저를 도와 동생들 머리까지 묶어줄 정도로 좋아했는데요. 우리 엄마는 아이들이 집에 가면 항상 꼭 끌어안고 우리 공주들 왔냐고 예뻐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저보다 먼저 나서서 외할머니를 보러 가자고 할 정도였어요. 막내 시동생은 미국으로 가서 미국인과 결혼하고 자리를 잡아서 한국에 잘 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둘째 시동생과 만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동서는 둘째도 아들이라 시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시아버지도 겉으로 티를 내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옛날 분이라 확실히 우리 딸들보다는 둘째 부부의 아들들을 많이 예뻐하시긴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전혀 서운하거나 하지는 않았고 그냥 남편과 저는 우리가 딸들한테 애정을 더 많이 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떤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저는 그날을 살면서 잊을 수가 없어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 그날은 명절이었습니다. 설날이었고 우리 딸들의 나이가 첫째가 초등학생, 둘째는 유치원생, 셋째는 막 3살이었어요. 우리 딸들의 성격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첫째는 진짜 이렇게 순한 아이는 처음 본다고 남편과 말할 정도로 순합니다. 제 딸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착해서 당하고 살까봐 남편하고 진지하게 얘기할 정도로 항상 자기보다 남들을 먼저 챙기고 제가 동생들을 돌보느라 바빠 신경을 못 써주는 게 미안해서 일부러 첫째와 시간을 내어 놀러 나가면 그런 저에게 동생들도 데리고 나와서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같이 먹고 싶다고 하는 아이였어요. 욕심도 없어서 동생들에게 매일 양보하는 게 일상이라 남편과 저는 속상해서 일부러 첫째를 더 챙긴 날이 많을 정도로 순합니다. 둘째는 첫째와 달리 굉장히 천진난만하고 사고도 종종 치지만 그마저도 귀여운 아이예요. 말도 많고 애교도 많고 언니와 막내 사이에 껴있어도 기죽지 않고 자기 것을 실속 있게 잘 챙기는 아이랍니다. 영리하고 머리 회전이 빠르지만 감정 표현도 셋 중에 제일 잘해서 사랑한다고 표현도 제일 많이 해줘서 이쁜 아이예요. 막내는 첫째와 둘째의 반반인데요. 순하면서도 엉뚱해요. 언니들의 사랑을 내리사랑으로 받아서 진짜 온 가족의 사랑만 받고 자라 어리광은 조금 있지만 그게 밉지 않고 받은 사랑을 돌려주는 아이랍니다. 제가 이렇게 3명의 아이의 성격을 설명한 이유는 바로 전날 있었던 일 때문이에요. 명절이었고 근처에 있던 성묘에 가겠다고 시부모님과 둘째 시동생 부부와 시조카 2명, 그리고 남편이 출발했는데요. 제가 혼자 집에서 아이 3명과 있으면 힘드니까 남편은 제일 순한 첫째만 저에게 남겨놓고 둘째와 셋째를 데리고 갔었어요. 시댁 조상님들이 묻힌 곳은 차로 10분 거리에 있었고 아침에 갔기 때문에 점심 먹기 전에 온다고 해서 저는 첫째와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명절이라 일하시는 분은 집에 없었고 요리도 다 만들어 놓고 가셔서 저는 남편이 결혼 전에 살았던 방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 시댁에 온 탓에 피곤했던 우리 딸은 제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을 먹겠다고 식구들이 들어왔을 때 난리가 났는데 바로 시아버지가 아끼던 골동품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아니, 멀쩡히 있던 게 왜 없어져? 아까 우리가 나가기 전까지만 해도 분명 저 자리에 있었는데.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얼굴이 새파래져서 온 집을 뒤지고 돌아다니셨는데 시어머니는 급기야 저와 딸에게 화살을 돌리셨어요. 제가 아니라고 우리 둘 다 2층에 있던 남편의 방에 누워있어서 1층에는 식구들이 나가고 내려간 적도 없다고 말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에 있던 게 너희 2명인데 그럼 누가 없애? 상식적으로 우리는 이미 집을 떠나서 없었는데 너희가 아니면 누가 그래? 빨리 사실대로 말해. 어머님, 저랑 은지 둘 다 진짜 위에만 있었어요. 아버님, 저희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해도 시어머니는 이미 저와 첫째를 범인으로 몰아갔고, 그렇게 온화하던 시아버지는 정색하시고 식구들에게 빨리 가져간 사람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둘째 시동생하고 동서는 저를 흘낏 보며 본인들은 같이 나간 거 아시지 않냐고 전혀 모른다고 하고, 시조카들도 자기들은 할아버지가 특별히 아끼시는 거니까 당연히 건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얼굴이 하얘진 채로 저를 따로 불러서 진짜 아니냐고 묻고, 저는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차라리 깨진 거면 그냥 죄송하다 하고 제가 했다고 넘길 수라도 있지, 아예 없어진 거라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첫째에게 네가 그랬지? 너 아니야? 너희 엄마야? 하며 어깨를 붙들고 아이한테 사실대로 말하라고 흔들고 난리를 쳐서 첫째는 기절 직전까지 갔습니다. 저는 제 아이한테 그러는 걸 보고 눈이 돌아 시어머니를 밀치고 아이를 안았는데요. 시어머니는 감히 자기를 미쳤다고 노발대발하며 당장 집에서 꺼지라고 저를 등 떠미셨어요. 끝까지 아니라고 시아버지에게 제발 믿어달라고 했지만 시아버지는 아침까지 본인이 봤던 골동품이 왜 성묘를 다녀왔더니 없어졌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렇게 대문 밖으로 쫓겨난 저는 뒤따라 나온 남편과 아이들과 집으로 돌아가는데 너무 억울해서 가슴을 치며 우니까 아이들 3명도 따라 울고 남편은 한숨을 쉬며 답답해했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는데 온 집을 뒤져봐도 없다고, 골동품을 가져오지 않으면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저에게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변명하려고 해도 애초에 듣지를 않으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여보, 나는 여보랑 은지 믿어. 그래도 지금 정황상 너무 여보랑 은지 아니면 아무도 숨길 사람이 없어. 남편은 저와 첫째를 믿는다고 했지만 골동품의 위치를 궁금해했어요. 그럴 만한 게 사실 아이들이 3명이나 태어나서 기존에 살던 집이 작아 시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갈 예정이었기 때문이에요. 미리 얘기가 됐던 사항이고 시아버지가 지원해 주시면 우리 집을 팔고 남편과 제가 모아두었던 돈을 합해 학군도 좋은 곳으로 이사 가려고 이미 다 얘기가 끝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 시아버지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돈을 받아 돌아올 예정이었는데 이런 상황이 일어나서 많이 곤란해졌습니다. 저도 만약 깨지거나 흠집이 난 거면 그냥 제가 했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감쪽같이 없어진 것을 어디 가서 무슨 수로 구해오겠어요. 심지어 첫째는 그날 남편 방 침대에서 아예 자고 있었고 원래 성격 자체가 조심성이 많아 함부로 무엇을 건드리지 않는 성격이라 더 의아했습니다. 둘째와 막내에겐 미안하지만 만약 집에 같이 있던 아이가 그 둘이었으면 저도 의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첫째는 아무리 봐도 아니었고 그것은 같이 아이를 키운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골동품을 굉장히 아끼셔서 없어졌다는 사실에 매우 분노하셨고 저한테 따로 연락 와서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냐고 묻기까지 하셨어요. 제가 억울하고 아니라고 몇 번을 말했지만 끝내 이사 비용에 대해선 없던 걸로 하자고 하셨죠. 저는 이사 가지 못한 게 화가 난 게 아니고 진짜 하지도 않은 일을 이렇게 매도당하고 억울하게 도둑이 됐다는 사실에 너무 감정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한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힘들어했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표정이 좋지 않아 동료 선생님들이 무슨 일이 있냐고 진지하게 걱정해 주셨고 학교 학생들도 저에게 물을 정도였어요. 친정 엄마한테 이사 간다고 미리 말했었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 못 가게 됐다고 둘러대곤 겨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하는 수 없이 그 골동품의 모조품이라도 찾아서 드리려고 알아봤는데 저는 골동품 가격이 그렇게 비싼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때 없어진 골동품은 매우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고
모조품도 우리 형편엔 부담이 되는 가격이라 남편과 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공기가 되어 사라진 것처럼 자태를 감춘 골동품을 제가 만들어낼 수도 없으니까요. 그러다 사건이 하나가 더 터졌는데 바로 시아버지의 인쇄소가 운영이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 지방에서 상당히 큰 회사였던 시아버지 인쇄소는 경기가 어려워지며 문을 닫기 직전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그걸 동선의 친정에서 도움을 주어 겨우 회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덕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완전히 둘째 시동생 부부에게 의존하고 우리 부부는 등한시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장남을 예뻐하시면서도 돈이 되지 않는다는 걸 느끼셨는지 본인 아들인데도 전혀 예전처럼 예뻐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남편과 저는 한숨을 쉬며 우리끼리 열심히 살아보자고 다짐했습니다. 첫째는 그 사건 이후로 안 그래도 내성적이었던 성격이 훨씬 더 내성적으로 변해서 심지어 학교에 적응하는 것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아이한테 네 잘못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했지만 첫째는 자기가 잠을 자다 혹시 몰래 버린 게 아닐까 물어볼 정도로 자기 탓을 하며 힘들어했습니다. 시댁에 영원히 못 가는 건가 싶었는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우리 부부를 집으로 부르셨어요. 남편과 저는 의아함을 가지고 갔더니 막내 시동생이 미국에서 와 있었습니다. 인사하고 밥을 먹는데 먹는 내내 그 골동품 얘기를 꺼내시며 아무도 자기가 했다고 하지 않으니 가루가 되어 사라졌다고 생각해야 하냐고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니까 남편이 제발 그만하라고 했고 그렇게 밥만 먹고 시댁을 나오는데 집에 와서 먹은 것을 다 토하니까 남편은 급기야 눈물까지 보이며 이 현실이 너무 답답하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온갖 미움을 받고 있었는데 저에게 인생에서 제일 힘든 시기가 찾아왔어요. 앞서 말했듯 저는 친정엄마와 매우 사이가 좋은 편이었는데요. 엄마는 저를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비해 아픈 것도 원래도 많으셨는데 어느 날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위암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의사 말로는 엄마가 고통스러워도 참는 게 익숙해서 지금은 이미 온몸에 전이가 된 상태고 병원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말기였고 지금 병원에서 약으로 생면 연장을 하는 것보다 집에서 편히 가족들과 지내다가 가시는 게 훨씬 엄마의 인생에 나을 거라고 했어요. 그 생각엔 엄마도 동의하셨죠. 저는 엄마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상상하기도 싫어서 제 욕심으로는 엄마의 생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하고 싶었지만 그건 제 욕심이었고 엄마를 위해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집에 계시는 게 나았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점점 기력이 없어졌고 그래도 저는 바다에 가고 싶다고 하는 엄마를 데리고 마지막으로 세 딸과 남편과 같이 바다에 엄마도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그 여행에서 엄마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저와 남편에게 고맙다 연신 말씀하셨고 여행을 다녀온 직후에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엄마가 혼자 저를 키우려고 했던 일들도 다 알고 있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아서 그런가 남겨진 저는 너무나도 슬프고 현실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엄마가 하늘에서는 편히 쉴 수 있다면 그걸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를 보내면서 확실히 느꼈던 것은 결혼하길 잘했다는 사실이었어요. 비록 시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억울한 일도 당했지만 제 평생의 반려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제 인생의 확실한 축복이었어요. 남편은 엄마가 아프시기 전부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엄마한테 아들처럼 극진하게 대했어요. 엄마도 마지막에 저한테 남편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결혼하지 않았다면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했는데 그것은 전혀 자신이 없더라고요. 남편과 세 딸이 있으니 우리 가족과 행복하게 남은 생을 살아야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시부모님은 오시긴 했는데요. 와서 딱 조의만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사실 아예 오지 않을 줄 알아서 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겼는데 그 생각은 또 바로 깨지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장례가 끝나고 바로 다음 날이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우리 부부를 집으로 부르셨어요. 저는 엄마를 보낸 직후라 마음이 너무 아프고 사는 게 힘들어서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장례식장에 오셨으니 그게 감사하기도 해서 남편과 세 딸을 데리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갔더니 아니 글쎄 그날이 시어머니 생신이었던 거예요. 저는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진짜 바로 전날까지 장례식장에 있었기 때문에 모른 채로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제 옆에서 엄마를 보내고 장례 절차를 함께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생신을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이라도 나가서 선물을 사와야 하나 생각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쌍욕을 하셨습니다. 아니, 너는 정신 있어 없어? 시어머니 생일도 이제 무시하니? 그렇게 우리 집 무시할 거면 오긴 왜 와? 이렇게 말씀하시며 쌍욕을 하시는데 정신이 혼미해져서 저는 과호흡까지 오게 되었어요. 옆에서 남편이 제발 그만하라고 어머님 장례 어제 끝났다고 하는데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삿대질하며 욕을 하셨습니다. 둘째 딸이 할머니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도 우리 딸을 옆으로 밀치기까지 하며 시어머니는 화를 내셨고 그걸 본 첫째는 정신까지 잃고 말았어요. 그렇게 집에 와서 겨우 진정하는데 저도 저지만 딸들이 너무 놀라서 자다가 경기까지 일으키더라고요. 너무 서럽고 또 서러워서 저는 잠을 잘 수 없어 꼬박 밤을 새웠고 그런 현상이 며칠은 지속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엄마가 돌아가셔서 제정신이 아니던 저는 시어머니의 욕설에 충격을 받아 휴직계를 제출하고 학교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교사가 되고 처음으로 학교를 빠지게 되었는데 잠을 잘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어서 살이 많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더라고요. 갑자기 삶의 의미도 없고 먼저 하늘로 떠난 엄마를 따라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진지하게 엄마를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삶이 힘드니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죠. 그래서 유서까지 쓰고 진짜 진지하게 마지막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죽을 운명은 아니었는지 갑자기 그동안의 피로가 확 오며 저는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는데 아주 예전에 제가 엄마와 둘이 살던 집이었어요. 예전과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변한 것이라곤 커진 제 몸뿐이었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본 우리 집이 반가워서 꿈이라는 것도 있고 열심히 구경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제 뒤에서 엄마가 나타났어요. 엄마는 젊었을 때 엄마였고 저와 나이대가 비슷한 그 시절의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저를 꽉 끌어안더니 저의 손을 잡고 집 밖으로 나왔어요. 놀랍게도 우리 집의 대문을 여니 시댁집이 보였고 엄마는 저를 데리고 뒷마당으로 데리고 가더니 창고 앞에 서서 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창고 문을 가리키고 저를 한 번 더 꼭 끌어안았고 그 즉시 저는 꿈에서 깨서 현실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꿈이 너무나도 생생했어요. 식은땀으로 범벅이 된 몸으로 겨우 숨을 내뱉고 있는데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더니 저를 보고 죽으면 자기는 어떻게 살라는 거냐며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유서를 끌어안고 우는 남편을 일으켜 저는 바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남편을 제발 한 번만 가자고 하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했더니 거기엔 둘째 시동생 부부도 같이 있었는데 우리를 한 명도 반기지 않았고 심지어 문도 열어주지 않아 밖에서 30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냥 집으로 가자는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쾅쾅 치며 기다리니 하는 수 없이 일하시던 분이 열어주어 들어갔는데요. 저는 집 안으로 바로 가지 않고 뒷마당으로 달려갔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나와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지만 초인적인 힘으로 밀어내고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창고는 온갖 생필품과 잡동사니와 먼지가 가득했는데 식구들과 일하시는 분도 여기는 전혀 오지 않는다고 했던 남편의 말을 기억하고 저는 쥐잡듯이 창고를 뒤졌어요.
엄마가 분명 여기를 가리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가 화를 잔뜩 내시며 소리를 질렀는데 이건 남편이 막아주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무엇을 발견했을 것 같나요? 눈치채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몇 분 동안 먼지를 뒤집어쓰며 창고를 뒤진 제 손에는 바로 몇 년 전에 감쪽같이 사라졌던 그 골동품이 있었어요. 제가 허탈해하며 아무 말 없이 시아버지에게 가져다 주니 시아버지는 눈이 동그래진 채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이게 왜 여기 있냐고, 우리 집사람하고 첫째 억울한 거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시어머니도 그게 왜 거기 있냐며 저한테 거기 숨겨놓고 지금 와서 발견한 척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는데 저는 웃음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골동품 옆에는 시어머니의 반지가 있었거든요. 어머니 반지가 여기 있는데요? 시어머니는 그걸 보자 온몸이 새빨개져서 그게 왜 거기 있냐고 자기 반지까지 훔친 거냐고 말을 더듬으며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그 소동이 있으니 둘째 시동생 부부도 밖으로 나왔는데 더 웃겼던 점은 그 창고에 동서가 잃어버렸다고 했던 명품 가방도 있었습니다. 동서가 아니 이게 왜 여기 있냐고 황당해하니까 시어머니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둘러댔는데 누가 봐도 시어머니가 그동안 몰래 창고에 가져다 놓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허탈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어이가 없고 웃겨서 가만히 앉아서 웃었던 기억만 나요. 그 뒤로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시아버지의 인쇄소는 부도가 났는데 시어머니가 자기 가방을 훔쳐다 창고에 넣었던 사실을 안 동서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대박이었던 점이 있는데 바로 우리 엄마가 혼자 사시던 그 집이 재개발이 되어 우리 부부는 집이 두 채가 되었어요. 심지어 재개발된 집이 갑자기 집값이 하루아침에 확 올라서 예전과는 다른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댁에서 억울하게 당하고 이사도 못 가고 한 방에서 세 딸이 살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각자 방도 하나씩 있고 아주 넓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잖아요.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고 실제로 유서까지 썼던 저는 지금 남편과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희 부부에게 연락해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인쇄소가 부도가 나서 집을 팔았는데 갈 곳이 없다고 그 집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모았던 골동품들을 다 팔았는데 감당이 되지 않는다고 도와달라는 시부모님에게 남편은 됐다고 그냥 연 끊고 살자며 본인 부모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진지하게 화를 냈습니다. 남편은 장례식이 끝나고 저에게 쌍욕을 하던 시어머니를 자기 엄마지만 저렇게 살 수가 있냐고 진지하게 연을 끊으려고 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던 결정이었어요. 만약 돌아가신 엄마가 꿈에서 알려주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죽으려 했던 제 자신이 후회될 정도로 저는 지금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고 있고 첫째 딸도 본인의 억울함이 풀리자 눈에 띄게 상태가 좋아져 학교에 다시 나가고 친구들도 많이 생겼답니다. 시댁에 갈 때마다 긴장하고 눈에 띄게 표정이 좋지 않던 아이들은 이제 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행복하다고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첫째한테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안겨준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안 좋았는데 늦게나마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둘째 시동생 부부는 말로는 이혼을 하니 많이 난리라는데 들어보니까 시어머니가 창고에 동서 가방뿐 아니라 명품 지갑, 옷 등 많이도 숨겨놨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시댁과의 인연을 끊었고 지금은 편안하게 남편과 토끼 같은 우리 딸들과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어떻게 잘들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쓰면서 그동안 제가 살았던 인생에 대해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 즐거웠고 돌아가신 엄마를 추억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엄마가 떠나가신 것은 아직도 슬프고 엄마를 생각하면 눈물밖에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남편이 있으니 서로 의지하며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은 저한테 시부모님도 돌아가셨다 생각하고 우리끼리 딸들과 재미있게 남은 인생을 살자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이제까지 힘든 일도 많았지만 이보다 더 힘들고 억울한 일은 이제 세상에 없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시고 굳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